놓치면 손해보는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문제는 유동성이야 라고 적어봤습니다. 왜 저걸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단기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오늘 이제 내가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당장 네. 혹은 적어도 내일 이 시간까지 하루 만에 이제 콜을 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돈, 단기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길게는 이틀까지도 잡는데 이게 지금 시중에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 돈이 네. 거기다 기준금리는 연 0.5%잖아요. 예. 초저금리와 맞물려서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주식 아니면 부동산,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다니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코로나19라는 정말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급 경제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주가를 보면 이미 코로나19 발발 전보다 거의 회복을 했고요. 예, 예. 종목에 따라서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40% 이상, 50% 폭등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오르고 있는데 예. 이것이 결국은 돈의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좀 부동산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6.17 부동산 대책 나온 지 지금 딱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네. 시장 반응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서민동네부터 부촌까지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사실 그렇죠. 이제 막 규제가 많으면 움츠러들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까 예. 타이틀에서 문제는 유동성이라고 잡은 것이 예, 예.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계약을 한 걸 실제로 잡아본 겁니다. 네. 6월 17일 대책 나왔죠. 그렇죠. 총 235건의 거래가 나왔는데요. 네. 이 중에 46건이 신고가. 그러니까 이 거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게 거래가 성사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노원구도 있고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 예. 58제곱미터가 4억 넘게 했는데요. 전 고가, 저 아파트에 있었던 저평형대의 전 고가가 보다 4천만 원 더 이상. 특히 강남 대치동에서는 2억 이상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이게 17일부터 22일 대책 이후에 실거래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네. 이건 계약서를 쓴 거고 우리가 이제 가계약이라도 하고 협상을 좀 하잖아요. 네네. 그 전에 했고 18일 날 씁시다. 예. 20일 날 최종 잔금 처리를 합시다라고 한 그럴 계약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6월 17일 날 이 계약이 규제가 나왔을 건 몰랐을 테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7일 이후에 실거래에서 지속적인 신고가 경신이 나왔다는 거. 특히 토지거래구역 정했던 잠실동, 예. 여기 대치동, 그 청담동 이런 삼성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난리들이 났었거든요. 예, 예. 이 토지거래 허가 직접 며칠 네. 이런 상황들 좀 보면 결과적으로 규제보다는 이 돈의 힘이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면 갭 투자 맞겠다는 건데 6월 17일 날 대책 딱 발표하고 오늘부터 규제 시작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규제 시행되는 좀 시점이 있을 다릅니다. 텐데 네네. 그렇죠. 네. 그 전에 나 갭 투자 할래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몰려가지고 실은 강남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한 달 후 7월 17일까지의 거래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예. 정말로 6월 17일에 이 규제책이 단기적으로라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 집주인이 실거주 2년 해야 된다. 이것도 참 지금 말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재건축 규제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항상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 때문에 이제 가격 랠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 내용들을 좀 보면 2차 안전진단을 강화한다는 게 있는데 더 큰 중요한 것은 예. 이제 재건축을 샀던 그 집주인이 2년은 실거주해야 재건축 사업에 돌입했을 때 네. 이제 이거 분양을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기존의 그 큰 재건축 단지들의 집주인 중에서 2년을 안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조건을 채우려고 들어가야죠.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세입자는 쫓겨나죠. 쫓겨나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이 돈도 그렇게 많이 유동성도 없고 예. 전세가가 떨어지는 국면이라면은 갑을 중에서 세입자가 어떤 보호가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돈도 넘치고요. 예. 금리도 낮고 오히려 전세값, 집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제책까지 나와버리니까 네. 세입자들이 그냥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가서도 전세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실수요 이 전월세 이 세입자들이 지금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년에 공교롭게도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량이, 입주물량이 또 최근 거의 한 4년 내도 최소로 또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큰 틀의 계획을 좀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아마 계속해서 이 실수요자들, 특히 세입자들의 피해는 없게 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일관된 설명이거든요. 네.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뭐 규제를 위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 물론 뭐 피해자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뭐 예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대책을 내도 현금 부자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일각에서는 벌써 22번째 대책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던데요. 네, 아마도 22번째 대책도 만약에 더 오른다면요. 예, 예. 쓸 것 같은데 22번째 대책은 이제 강력한 세금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이제 가령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보유세라고 하죠. 예, 그게 예. 재산세와 고가주택에 매기는 종부세인데 네. 이 부분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고가가 아닌 이제 저가에서의 재산세 부담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령은 보유세도 못 올릴 거, 양도세를 올릴까? 지금 양도세도 뭐 2주택자, 3주택자 굉장히 중과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더 올리게 되나? 그럼 매물 잠김이 될 텐데. 그래서 세금 규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많이 생각할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예. 아마 22번째 대책을 쓴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완전히 컨셉트를 달리하는 핀셋 규제가 아니라 전면 압박 강화를 쓰던가 아니면 완전히 좀 자율규제책으로 빠지던가 이런 방향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합니다. 네, 지금 뭐 유동성 참 넘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부동산 대책까지 과연 뭐 또 22번째 대책까지도 언제 또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